네. 자, 오늘은 어디 할 차례? 원래는 143쪽 저번 주 이어서 관리 파트를 들어갈 건데, 요 계산 문제 하나 다루고, 계산 문제 하나 풀고, 요거 진도를 나가지고, 그래서 한 번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어디를 보시냐면은, 140쪽을 한번 볼까요? 자, 140쪽에 보시면, 보충학습 밑에 거예요. 보충학습 밑에 거 보시면, 도시의 경제 기반 모형, 요런 거 보인다, 그죠? 네, 그거 볼 건데, 여기 어디에 쓰는 거냐면은, 동그라미 3번, 4번에 보시면 기반 산업, 비기반 산업 이런 말이 있다. 그죠? 이걸 결정하는 게 맨 밑에 있는 굵은색이 있는 기반 산업을 판별하는 지표에서 밑에 입지계수라는 말이 보인다. 그죠? 얘래요. 그런데 얘가 공식 있다. 그죠? 분모에는 뭐 전국 어쩌고 저쩌고 전국 동그라미. 전국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 특정 지역 어쩌고 저쩌고 특정 지역 동그라미. 전국 평균에 대한 특정 지역의 평균을 하면은 입지 계수가 나와요. 무슨 개념이냐 얘가 이게 계산 문제로 좀 나오는 편이니까 할 줄 아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입지 계수라는 거는 공식 그대로 보면 분모에는 전국 평균이 나온다 그죠? 분자에는 어떤 특정 지역에 관한 게 나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성주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사드, 에이, 곤란하지? 예, 그거 말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성주하면 사드 곤란하고, 말고 뭐가 떠오르죠? 예, 참외가 떠오른다, 그죠? 그런 느낌. 또, 구미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잖아. 구미, 공단. 나는 구미호가 떠오르는데? 이런 게 안 좋아하는구나. 이제 안 해야지. 구미는 전자산업이 좀 이렇게 됐겠다, 그죠? 울산 하면 중공업. 그쵸. 그런 게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면 예를 들면은 성주를 예를 든다면 성주 같으면 전국에서 총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참외 농사, 참외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되진 않지만 그러면 전국에서 참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다? 숫자만 너무 하여튼 간에 10%다 그죠? 10% 숫자만 너무 긴장하고 그래. 이거 10%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전국에서 그러니까 참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에서 1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주 지역을 볼 거예요. 성주 지역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성주시 전체에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5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사람이 10,000명인 거예요. 그러면 5분의 1 얘는 성주 지역에서 참외업의 비중은 몇 프로가 되겠죠? 20%가 되겠죠. 그럼 얘는 수치를 계산하게 되면 요놈이 1보다 크다 그죠? 그럼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전국 평균보다 높다. 그죠? 전국 평균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이게 금방 말했던 성주 지역에서 참외업은 기반 산업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이 기반 산업의 비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반 산업 참외 농사 관계되는 고용자가 몇몇 늘면 다른 고용에도 연결이 되겠죠. 참외 가공업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뭐 숙박업도 있을 수 있고 식당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다른 고용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게 학생되면 그것도 경제가 늘어나겠죠. 늘어난 인구를 계산해요. 그걸 경제 기반 성수라고 계산합니다. 그런 것들은 기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떤 산업이 늘어나게 되면 인구가 얼마 늘어날 거다라고 뭔가 뉴스 발표하는 그런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기초가 되는 게 요거예요. 그때 즉 기초가 되는 것은 입지계수를 통해서 요게 그 지역에 1보다 크네. 요게 뭐냐?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에요. 기반 산업이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 성장했을 때 그 지역이 성장할 수 있겠다. 그게 얼마만큼 고용이 늘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경제 파트에 나오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기초가 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입지계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요 놈은 전국 평균에서 어떤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 요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렇게 해서 얘가 1보다 크면 뭐가 된다? 기반 산업. 1보다 작으면 비기반 산업. 요렇게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140쪽의 설명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부터 계산 문제를 풀어서 어쩔 수 없지만은 프린트본에 있는 계산 문제를 하나 볼 거예요. 4번. 프린트물의 계산 문제를 볼 겁니다.
다음 표를 통해 입주계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잘못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죠. 자, 쭉 나오는데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면은 지금 먼저 A 지역입니다. A 지역에서 섬유 산업에 대한 비중을 계산할 거예요. A의 섬유. 봤죠?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할 거냐? 똑같아요. 전국 평균에 대한 A 지역의 섬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요 식을 보면 전국에서 섬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어떤 지역에서 섬유가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국은 뭐냐? 맨 오른쪽을 보여요. 맨 오른쪽 칸에. 맨 오른쪽에 전국의 전체 합계가 900이죠. 900 중에서 섬유가 얼마? 500. 그럼 어떻게 되나? 얘는 간단합니다. 900분의 500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그 이제 이건 A 지역이잖아요. A 지역 칸으로서 A 지역 칸으로 A 지역 칸 맞나요? A 지역 전체 합계에서 섬유의 비중. 그러면 A 지역 전체가 300인데 섬유는 얼마? 100.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300분의 10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쌤 헷갈린다. 에이 좀만 집중.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좀만 집중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대로 왔잖아요. 그렇게 그대로 온 거예요. 그대로.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A 지역의 이제 뭘 할 거냐? A 지역의 전자산업의 비중을 볼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자, 오른쪽에 전국. 분모에 전국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전국합니다. 오른쪽 보세요. 전체에서 전자. 900에서 400. 됐죠? 요거는 900분의 400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 지역의 전자를 볼 거예요. A 지역 전자. 전체에서 전자. 그러면 300에서 200. 얘는 어떻게 되느냐? 300분의 2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나도 모르겠고, 이 농담이고,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약간 그대로, 지금 제가 했듯이, 요거 분의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자, 이제 B 지역 할 거예요. 이제, B 지역의 섬유 산업의 비중, 요걸 계산할 겁니다. 똑같아요. 자, 오른쪽에, 전국에서 전체에서 섬유. 이해가 되시죠? 전체 산업에서 섬유의 비중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분모에 900분의 500. 이해가 되시죠? 이건 똑같겠죠? 이건 당연히 똑같겠죠? 당연한 겁니다. 자, 이제 B 지역 볼 겁니다. B 지역 칸을 보세요. 다른 칸 넘어가면 안 돼요. B 지역 칸만 보세요. B 지역 칸에서 전체 중에 섬유. 그럼 600분의 200 이렇게 되나요? 600분의 400이죠. 600분의 4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600분의 400 이게 B 지역의 섬유입니다. 자, 이제 B 지역의 전자산업의 비중을 알 거예요. B 지역의 전자. 얘도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분모의 전국이에요. 전국. 맨 오른쪽 칸을 봅니다. 전체에서 전자. 그러면 분모에 900분의 400. 이거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B 지역의 전자. B 지역 칸에서 전체 분의 전자. 그러면 600분의 2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600분의 200.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요거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계산만 하면 끝나는데, 계산할 때 제가 여러 차례 계산을 해보는 결과, 이걸, 우리 어릴 때 막 이렇게 내항끼리, 외항끼리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약분하고 하면은. 오히려 더 번잡해요. 그때, 어릴 때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계산기가 있잖아. 계산기가 있잖아. 계산기 쓰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계산기 있을 때는 그거보다도 그냥 나누기가 유리합니다. 1 나누기 3 하면 0.33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5 나누기 6 하면 0.55 이렇게 나와요. 됐죠? 0.33 나누기 0.55 하잖아요. 0.6 나오나요? 6 이렇게 나와요. 계산기 쓰면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나누기 3 하면 0.66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4 나누기 하면은 0.44 나오는데 66 나누기 44 하잖아요. 그러면 1.5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계산기 쓰면 이렇게 오히려 계산기가 빨라요. 그러니까 약분하는 것보다 계산이 빠르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4 나누기 6 하면 얘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0.66 이렇게 나오겠죠. 5 나누기 하면은 0.5 이렇게 나오고 이제 나눕니다. 0.66 나누기 0.5 하면은 1.2인가요? 1.25인가요? 1.25쯤 되나요? 이렇게 되고 요놈 하면은 0.33 얘는 0.44
4분의 3이다. 그죠? 0.75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아주 가볍게. 이렇게 하면 끝난 거라. 자, 이제 이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다. 이제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 이걸 우리는 항상 제가 시간이 1분이라 그랬죠. 풀고 말고 1분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1분 안에 못 풀면 하면 안 돼.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비중은 어느 정도 나오냐. 보통 2, 3년에 한번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오고 재작년에 나왔어요. 32회 때 나오고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올해 안 하면 내년 이 확률이 높겠죠. 올해 안 하면 내년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금방 말했듯이 굉장히 단순한 계산입니다. 하고 말고도 없어요. 아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볍게 이걸 시간을 줄여서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바는 뭐냐. 지금은 이렇게 풀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만 계산 문제를 몇 개 풀면 저 같은 경우 시간 안 적어요. 저는 시간 안 적습니다. 어떻게 하냐. A지역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전 굴미를 계산한 거야. 900분은 만약에 500이잖아요. 5 나누기 하면 여기다가 0. 뭐죠? 5를 살짝 적어 놓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A지역 요거 보시면 요거는 100 합계 300이잖아요. 요거 나누면 0.33. 이렇게 다음에 요거 나누면 0.6이네? 이게 바로 0.6이 적어버리는 거라. 표에서 바로 한다는 거죠. 이건 숙달되면 가능해요. 숙달되면. 그런데 숙달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은 나름대로 좀 숙달이 돼야 돼요. 요령은 사실 별거 아닌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요런 느낌으로 풀면 된다. 그래서 좀만 이렇게 느낌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람이 또 눈치가 있어. 눈치가 어떤 거냐면 좀 기반 산업 하면은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지역 보세요. 섬유가 100인데 전자가 200이에요. 그러면 A지역은 섬유 비중이 높아요? 전자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A 기반은 전자겠네? 아니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B지역 보세요. 섬유 400, 전자 200. 비중이 전자가 커요? 섬유가 커요? 그럼 B지역은 섬유겠네? 그럼 답은 3번이네. 이렇게 하면 더 잘했어. 요런 게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더 잘했어. 그렇지만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그 관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요런 거 풀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이 1번 0.6, 2번 1.5, 그 다음에 4번 1.25, 5번 0.75 나오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에서 A지역은 요게 1보다 크니까 기반산업이죠. 전자가. 그 다음에 B지역은 얘가 1보다 크니까 섬유가 기반산업인데 그걸 반대로 말하고 있다.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금방 말했듯이 계산 문제 풀기 싫으나 그러면 계산 안 풀고 요런 거 살짝 보니까 아니 비중이 A지역은 섬유보다 전자가 크니까 당연히 전자가 기반산업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3번 보니까 A지역은 섬유 틀렸네. 이렇게 찍어도 괜찮아. 그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라 어찌 보면. 그래서 요령을 좀 풀이는 건 괜찮지만 계산하게 될 때는 이거는 숙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숙달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여러분이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약간 숙달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계산해서 분위기 안 좋아졌네. 안 좋아진 분위기를 좀 더 올려볼까? 밑에 5번 풀죠. 5번. 이 5번을 풀면서 자신과 업이 될 수도 있는데 5번은 여러분 집에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나머지는 여러분 풀 겁니다. 여러분 푸는데 이 답이 해설 다 나와 있어요. 5번 같은 경우 보시면 1번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 알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 위기 관련된 요구됩니다. 2번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건설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공유 지분 등기합니다. 일반적으로. 3번 신탁 방식은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자기가 관리한 다음에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죠. 넘어갑니다. 4번 수탁 방식은 사업 전반에 토지 소유자 명의로 시행되는 거 맞죠? 개발지구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공유한다. 틀렸잖아요. 자, 수탁 방식은 어떤 지문이 나온다 그랬죠? 저번 주에? 수수료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개발 방식은 민간 개발식 여러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자체 개발 방식이 있어요. 지원자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동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사업 할 때 대표 수입 몇 가지 공사비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고 등가 교환 방식 또는 공사비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있었다 그죠? 요거는 포인트가 먼저 공사비라고 말했죠. 그런데 사업 수탁 방식은 이거는 모든 돈을 토지 소유가 된다 그랬잖아. 여기에서는 공사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수수료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물론 공통점이 있었죠. 공통점은 누구 명의로?
토지 소유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 보시면 개발 지분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공유하는 거는 등가 교환 방식 이런 스타일 또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얘는 안 해요. 얘는 수수료를 받는다 이래야 돼요. 시험 이렇게 나오냐고? 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아는 상식으로 때리려면 잘 안 된다니까. 그럼 저번 주 말했던 이 주요 내용들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포인트가 좀 잡혀 있으면 오히려 빨리 풀어요. 밑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공사비 대물 변제니까 맨 마지막에 봅니다. 공사비를 지급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온 김에 우리 하나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게 뭐냐면은 등가보 교환 방식이 무슨 개념인지 저번 주에 열심히 설명을 안 했어요. 궁금해하는 사람 몇 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 정확하게 숫자를 또 분위기 안 좋아지겠네. 정확히 숫자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가 40억짜리예요. 토지는 토지 소유자 땅 명의로 되어 있겠죠? 전부 다. 토지는 40억입니다.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요. 즉, 건축비가 얼마 정도냐? 60억 정도 이렇게 돼. 이해하시겠죠? 이때, 토지 소유자는 40억 만큼의 투자가 된 거고 건축비는 60억이 투자되니까 이걸 4대6으로 공유 지분 등기하면 되겠죠. 그렇게 등기하는 게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위로 보내줘야 돼. 토지에 해당되는 60%의 지분을 건물 소유자가 넘겨줍니다. 이걸 그 토지의 60%를 넘겨요. 그러면 자기는 몇 프로 남죠? 토지 40% 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 소유자는 건물의 40%의 지분을 토지 소유자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는 원래 40% 남았잖아요. 건물 몇 프로 받아요? 40%. 그러면 토지 건물이 몇 프로 되죠? 40%. 됐나요? 건물 소유자는 토지 몇 프로 받아요? 60%.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은 60% 됐고 토지 60%하고 건물은 40%니까 또 60% 남아있잖아. 토지 건물 전부 몇 프로? 60%에서 4대6으로 되는 거예요. 이때 왜 등가 교환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지문 여기에서 나와 있는 토지 가격의 60%와 건물 가격의 60%는 40%는 등가다 이 말이에요. 즉 그 토지의 60%와 건물의 40%는 동일한 가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 맞교환하는 거라. 하여튼 숫자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맞교환을 통해서 이걸 4대6, 토지 건물 4, 토지 건물 6 이렇게 공유지분 등기하게 만드는 게 등가 교환 방식이에요.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옵니다. 궁금한 것 같아가지고 괜히 했어. 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포인트 위주로 보시면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프린트물 나와 있는 것은 오늘 안 풀 거예요. 아셨죠? 제가 풀만한 게 많이 없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143쪽으로 갑시다. 자, 관리 나온다 그죠?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부동산을 취득, 유지, 보존하고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개량하는 것을 관리라고 말합니다.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게 재개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질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수선하면서 이용해서 잘 관리하고 임대를 받는 그걸 관리라고 말합니다.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의 처분에 반대 대응되는 개념이다. 처분하고 반대 개념이다. 파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이용하는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3번 관리 영역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시설관리 밑줄 긋습니다. 기업 끝에 시설 이용자나 기업의 여타 부분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소극적인 관리이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요 파트를 할 때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부동산을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위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원룸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니면 상가 작은 거. 그런 거잖아. 그런 거는 대부분 건물주인이 알아서 관리하죠. 맡길 게 어딨냐고, 그럼 내가 하고 말지. 그런데,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봅시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수업하러 가는 데가 있어요. 촬영만 하고 오는 데가 있는데, 그게 오피스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지하철 역 바로 나오면 한 200~300m 거리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 7층까지가 상가예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20층인가 15층까지가 있는데 요게 오피스 빌딩이 한 20개 돼요. 오피스텔이.
이걸 건물주인 혼자서 관리할까요? 이거 있으면 나 일 안 한다. 일 안 한다. 이거 할 이유가 없잖아, 이거. 임대료가, 자, 예를 제가 들어드렸잖아요. 저희 지역에서, 5층인데 6층이 주택 있는 상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요거 약사님이 가지고 있다 그랬죠. 저당권 없이 1년에 임대료가 2, 3억이 들어와요. 1년에. 요거는 1년에 비교가 안 되겠죠. 이거 받는 사람이 계약서 매일 쓴다고? 에이, 안 합니다. 이분들은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강남에 사세요. 에이, 부산 대구 안 살아요, 사실은. 강남에 사시고요. 강남에 사시면서 이분들은 주로 1년의 절반을 해외에서 보내세요. 예, 그것도 좋은 곳을만 다니면서. 원래 그렇게 사시는 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노는 물이 나랑 달라.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기 참 힘든 거예요. 이런 쪽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거 오피스텔 임대료 계약하려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올까요? 안 합니다. 관리를 맡겨버려요. 관리에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은 건물, 요런 건물은 다 관리를 맡겨요. 관리를 맡기는데 규모가 좀 작아. 그러면 임대료 내가 관리하지만 요게 청소, 설비, 관리, 요것만 네가 관리해. 이게 시설 관리예요. 그러면 이 시설 관리는 굉장히 좁은 부분의 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요구에 부응하는, 그래서 밑에 니은에 봅니다. 설비, 보수, 방범, 방제, 청소 이런 것들이에요. 느낌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걸 시설 관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다가 규모가 커집니다. 이제 부동산 관리라는 건 뭐냐? 이 부동산에 관한 모든 임대 소득을 관리자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임대료도 관리인이 관리하고, 아시겠죠? 임대인도 관리인이 관리하고, 이렇게 계약서도 관리인이 관리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잘 아는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님께서 여기 사무실을 차리고 일 보면서 요금을 같이 하는 거라. 여기 모든 임대사를 자기가 관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맡기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잘 아는 사람인 경우 많아요. 이렇게 맡겨지면 요게 부동산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전체적인 수입 지출, 그 다음에 계약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얘보다 범위가 좀 커지고 있죠. 그죠? 커지고 있습니다. 그걸 부동산 관리라고 말합니다. 기억 끝에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고 자산 가치를 증지시키기 위한 관리이다. 밑줄 자산 관리를 자산 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좀 높여주세요. 같은 말인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이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뭐 하느냐? 밑에 보면은 건물 운영, 그 다음에 시장 분석, 이 지역의 수요응호 분석,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수입 지출 분석, 이런 것들 쭉 정리하는 게 이 사람의 업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세 번째 자산 관리라는 건 뭐냐? 이런 사람들이 이 건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법인을 구성하게 되다 보니까 건물이 이런 게 한두 개 더 있어. 그럼 요 모든 건물을 이 사람한테 관리인에게 맡겨요.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자산 관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 기업 밑줄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밑줄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에게 맡겨준 회사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활동하느냐? 자, 추세를 지켜보니까 요 건물은 이 동네 시장성이 떨어졌어. 이 건물을 매각하고 새로운 건물을 매입해. 그것도 관리자 역할이에요. 건물의 매입 매각 이런 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니은 보면 포트폴리오, 재투자, 재개발, 투자 위험 관리, 매입 매각 자금 조달 이런 것까지 관리자의 업무가 된다라는 거죠. 범위가 점점 어떻게 되죠? 커지겠죠. 그러면 이 지금 말하는 시설 관리, 부동산 관리, 자산 관리는 어디까지 관리자에게 맡기느냐라는 범위의 영역이에요. 야, 청소 하나 똑바로 해 짜시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 요게 뭐예요? 나의 모든 걸 관리해 주세요. 요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범위가 점점 커진다. 그러면 얘가 시험 문제라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시험이 이렇게 나오겠죠. 예문을 줍니다. 포트폴리오, 부동산 재투자, 투자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부동산 매입, 부동산 자금 관리.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은 1, 2, 3, 4, 5. 답은 자산 관리.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가장 보편적인 기출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온다. 또 이렇게 나오겠죠. 방법, 청소,
그 다음에 설비, 보수, 이렇게, 뭐죠? 시설 관리.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그런데 포인트를 잘 못 잡고 있으면 찾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관리 영역이다. 자주 보면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밑에. 관리 내용, 요 제목만 밑줄 넘어갈게요. 1. 기술적 관리 밑줄 넘기고 2. 경제적 관리 3. 법률적 관리. 이거는 청소 같은 거, 그 다음에 설비 이런 것도 관리하면 기술 관리고요. 돈 문제는 경제적 관리, 그 다음에 뭐 계약서 이런 것들은 법률적 관리가 되는데 이때 경제적 관리에서 니은의 인력 관리만 밑줄.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관리는 돈 문제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중요한 게 2개 있다 그랬죠? 집중을 안 하시는구만. 아까 중요한 거 2개 있다 그랬죠? 예. 공감도 안 되는구만. 자, 앞에 중요한 거 요거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요거 관리 방식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관리에서 요거 관리 방식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문에서 먼저 자가 관리 보이시나요? 이거는 다른 말로 직접 관리라고도 합니다. 건물주인이 직접 관리합니다. 규모가 작은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하겠죠? 예를 들어 원룸 이런 거 건물주인이 직접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 관리, 이걸 간접 관리라고도 합니다. 규모가 커요. 아까 말했듯이 이런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주인이 관리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업체, 관리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걸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이걸 위탁 관리라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는 사례가 아까 말했던 제가 있는 그런 이런 오피스 건물, 주상복합 건물 이런 것들은 대부분 관리업체에 맡겨버립니다. 개인이 관리할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법적, 세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맡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혼합관리는 과도기적인 내용인데 내가 할 만한 건 내가 하고 건물주인이 못하겠는 거는 맡기고 아마 우리 학원 정도가 아마 혼합관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면 아마 혼합관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서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료는 건물주인이 직접 관리하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청소, 엘리베이터 수리 이런 건 업체에 맡기겠죠. 보통 전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업체에 맡긴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건 아마 당연히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맡겨지는 그런 것들 우리는 혼합관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 가장 나온 질문 하나만 밑줄 끄고 넘어갑니다. 자가관리의 장점의 맨 밑에 기밀유지 보안관리가 양호하다 밑줄. 이건 자기가 관리하면 아무래도 이런 기밀이나 보안이 좀 잘 되겠죠. 근데 남에게 맡기면 이 기밀 유지 잘 안 되잖아요. 저희 지역에 저희 집 가면은 귀신 나오는 집이라는 집이 있어요. 귀신 나오는 집. 그런 거 들은 적 없나요? 요 동네 없나요? 귀신 나오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쭈꾸미를 장사하는 집인데 소문이 귀신이 난다고 집이 소문이 났어. 장사 잘 된대요. 왜 신기해가지고 저는 안 갑니다. 저는 그거 안 좋아합니다. 그냥 묵기 싫어 그냥. 하여튼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급적 위험을 차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잘 안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안 가는데 그래도 신기해서 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맛도 없더만 장사는 잘 돼요. 하여튼 그런 거. 이런 소문이 빨리 제가 볼 때 일부러 소문내지 않나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슈를 끌면 뭔가 모여드는 그런 좀 전략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 이런 자기가 관리하면 이런 소문이 잘 안 퍼지게 해주는데 맡기면 이런 소문이 빨리 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면 기밀유지나 보안관리 양호하다. 단점 봅니다. 관리 전문 지식의 미흡. 밑줄 두 번째 있죠. 관리 전문 지식의 미흡.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내 건물을 관리하는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잘 모르잖아. 대표적인 게 뭐냐? 제 사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인데 제가 학원을 좀 했었어요 예전에.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에어컨을 틀면 차단기가 내려가. 에어컨을 차단기가 내려가. 이게 여름 되면 그게 물론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원인이 어딨냐면 나중에 알은 거죠. 물론 제가 원인을 알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막아놨지만 보통 이게 이렇게 풀면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럼 저도 올라가 봐잖아. 오면은 선이 막 복잡하게 있죠. 내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전문가가 아닌데. 제 아는 친구 중에서 전기를 전문하는 친구가 있어요. 항상 그런 친구는 꼭 필요합니다. 언제나 도움돼요. 완전 그 친구는 정말 진짜 뭐래도 어떻게 수단 방법 가지고 친해놔야 돼. 그래서 그 친구를 불렀어요. 걔가 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 이제 원래 처음 건물이 만들어질 때는 배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전등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에어컨으로 탁탁 배분이 돼 있었어. 그런데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칸막이를 자기 마음대로 자르잖아요. 건물이 한 5년 10년 지나면 칸막이를 자르다 보면 서로 이렇게 빼돌리는 거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등으로 너무 과하게 가 있다든지 에어컨 너무 과하게, 즉 걔들은 찍어보잖아요. 몇 암페어 얼마 되는데 그게 한쪽이 너무 많이 몰린 거야. 그래서 선만 몇 개 딱 빼니까 안 내려가는 거지. 그걸 내가 아냐고.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 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왜? 전문가니까. 내가 아냐고. 전기 맞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전기 맞으면 차단기 5만 원 다 내리고 가봐야 되잖아.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뭔가 걔들은 차단기 처음만 내고 요거 할 때는 요것만 내리고 하더라고. 다 내리려는 거 아니 괜찮대. 요것만 내리고 해도 된대. 그럼 그것만 일부만 내리고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모든 차단기를 내리고 해야 된다고. 그래도 불안해서 안 되잖아. 그래서 두두말 가라오는데 걔들은 2시간 닦고 끝이잖아. 하여튼 전문가의 표현 그 느낌 보시면,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 지식이 미흡하다라는 겁니다. 건물 주인이 그렇게 된 걸 아냐고 모르지. 그러니까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려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위탁 관리는 반대가 됩니다. 첫 번째 장점은 전문적 관리와 서비스입니다. 꼭 한마디 하시는구나. 민법 체계도 이런 오타가 있죠. 사람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 오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얼마나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까? 근데 잘 못 찾아요. 수업할 때는 귀신같이 보인다. 왜 그런지 몰라. 하여튼 수업 보는 대로 잘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 가능하다. 장점이고, 단점은 두 번째 기밀 유지 및 보안이 불안전하다. 자, 자가와 위탁이 서로 반대 개념이죠. 예,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혼합관리는 맨 밑에 과도기적이다. 즉 어떤 넘어가는 단계다. 이런 뜻이고요. 오른쪽에 책임 소재가 불명하다. 요거 밑줄. 요 시험에 몇 번 나온 지문입니다. 혼합관리는 아무래도 건물주인도 관리하고 업체도 관리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누구의 문제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설렁하게 보겠습니다. 144쪽에 조임대차 밑줄. 오른쪽에 니은 아파트 같은 주거용에 많이 활용된다 밑줄.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우리 원룸 임대할 때 임대료 30만원 플러스 관리비 5만원 총 임대료 35만원 요거 요런 식으로 많이 받는다 그죠? 그게 총 임대차입니다. 그 다음 2번 순임대차 밑줄. 요거는 니은 공업용 부동산 밑줄. 공업용 부동산에 많이 쓰이는데 공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순수 그 공장에 대한 임대료만 계산을 여기다가 편의시설 기계를 공동 사용하면 그 사용한 만큼 이렇게 별도로 계산을 해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많다. 그래서 밑에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비율임대차 밑줄. 니은 매장용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백화점 코너 분양 이런 경우는 면적에 따라서 매출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하겠죠.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는 비율임대차라고 말을 합니다. 뭐 단문화 상식으로 쉬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14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건물의 생애주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포인트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람하고 좀 비슷해요. 전 개발 단계는 이 지역이 아직 개발이 아직 안 됐어요. 이게 개발되겠다라고 치면 고시는 끝났어.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녹지가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학교, 여기는 준주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분양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위치 괜찮다 그죠? 이렇게 굉장히 위 좋은 위치죠. 하원하기도 좋고 편의점하기 좋고 뭐 장땡이잖아 문구점하기 좋고 딱 좋은 그런 임대 잘 될 그런 위치를 잘 잡은 겁니다. 여기 있으면 망한 거예요. 하여튼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분양을 받았어. 너무나 그래서 아직 건물 안 지고 분양만 받았어. 그게 전개발 단계.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다가 2번 신축 갓 태어나서 건물이 완공이 됐어요. 건물 그래서 기역 끝에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 밑줄. 건물이 새 거잖아. 제일 삐까반짝해요. 먼지도 안 묻어. 그래서 지금은 햇빛 들어오면 빛이 바삭바삭 나고 막 그럽니다. 예, 건물이 갓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 동네 아파트 아직 완공이 안 됐고 학교 터만 닦아놨고 녹지는 좀 돼 있어요. 요 동네 건물이 아직 짓는 것도 있고 안 짓고 막 그 디스크 있어. 황량해요. 그럼 여기다가 현수막 붙여 있잖아. 예를 들어 분양, 임대, 무슨 공인중개사에 붙어 있겠죠?
자, 그러면 요게 건물이 5층짜리인데 분양이 거의 안 됐어. 인자값 지은 거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분양은 안 됐지만 건물을 가장 새 거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다가 3번 안정단계 밑줄. 기업 끝에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 밑줄. 이거는 뭐냐? 지은 지 한 3, 4년 지났어요. 그럼 이제 학교도 정상 가동하고 아파트 입주 끝났고 그럼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럼 여기 분양 임대 다 됐겠죠? 그래도 분양 안 되면 나 큰일 났다. 이제 나 망한 거야. 아셨죠? 다 입주됐는데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임대, 분양, 매매 다 끝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분양, 임대했고 그 다음에 분양할 건 다 분양해 준 거야. 느낌 아시겠죠? 그렇게 돼서 이때가 임대료가 가장 많이 들어오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돈이 많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 상태로 한 30년도 지속이 됩니다. 30년 지나면 서서히 건물이 노후화가 되겠죠. 그럼 밑에 노후, 폐물 이런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람 인생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요게 관리 파트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아까 말한 중요한 두 개 그것만 봐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6쪽에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이 있는데 이 마케팅은 여러 차례 말합니다. 제가 왜 시험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여튼 시험에 잘 나와요. 10년 동안 7, 8문제 나왔습니다. 7, 8번. 그런데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나와. 그럼 무조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먼저 가로 1번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요거는 위에 보니까 공급자 중심 되어 있죠? 여기 살짝 가로하고 공급자 중심이라고 적어줄까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을 우리는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공급자가 시장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마케팅을 생각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으로 나눕니다. 이건 다시 STP는 다시 STP로 나눕니다. 아니 왜 복잡하게 왜 그래? 그냥 우리가 전략 열심히 하면 되죠.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마케팅에 금기시 되는 게 모두를 만족하는 건 없습니다. 모두를 만족하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요즘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방탄 BTS가 이렇게 콘서트 할 때 막 대성황리에 끝났겠죠? 얼마나 뿌듯해. 좋고. 그렇지만 노래 들으면 좋다 그죠? 그런데 즐겨 듣지는 않잖아. 우리에게는 장윤정이가 딱이잖아.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제 같은 경우는 뭐 이성철이나 아니면 김광석 이런 게 딱이에요.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BTS 좋아. 블랙핑크 좋아. 그런데 한 번 들었지 두 번, 세 번 듣고 싶은 마음은 별로 안 들어. 그런 거 아니에요. 좋긴 좋아. 근데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하는 거 없다니까. 그런데 그 젊은 층은 10대, 20대는 정말 광란입니다. 그걸 저희 딸이 지금 21살인데 언제였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는 저희가 제 말투는 서울이지만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지방이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 따님이 혼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콘서트 보러 간대. 여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걸 내가 보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죠. 참 할 수 없습니다. 따라갑니다, 제가. 그래서 따님을 모시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2시간 봉헌 들었어요. 하고 나니까 재미가 없어, 이제. 처음에 신기했다. 왜? TV 나오는 막 애들이 막 젊은 애들 막, 너무 예뻐, 저 예뻐. 1시간은 했어. 다 재미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어디 나오라고 밖에 나와 있었어요. 그렇게 됩니다. 예, 여러분 똑같아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가끔 이제, 이선철 콘서트를 제가 한 번씩 하고 해요. 그런 거는 3시간, 2시간 내내 놀아요, 저도. 내내 맞거든,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 좀 그렇긴 해요.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여하튼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런 콘서트가 또 그렇게 느껴요. 그럼 걔가 또 우리 딸은 어떻게 하느냐? 10시, 11시 마치고 나오잖아요. 목이 쉬어서 나온대요. 공부를 그따로 하면 좋겠구만. 목이 쉬어가지고. 그때 지금까지 대 느낌은 뭐냐? 아이고, 참, 어린 것들 정말 나라 말세다. 공부하러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콘서트를 가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그게 10년 전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그렇듯이, 거기에 지하철이 마비가 돼요. 근데 한 10%에서 20%는 히잡 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애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지금은 더 바뀌었지만 그때는 동남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지하철에 한 30%가 거의 막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딱 보면 알잖아요, 대충.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 중국이나 일본에는 구분 못해요, 내가. 근데
그 언뜻 봐도 우리나라에 아닌 게 한 30%가 돼.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리지어서 와요. 무리지어. 아니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 11시에 마쳤는데 바로 그날 못 가잖아요. 그 애들 어디 만나는 줄 아세요? 저도 거기 자요.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어디 가나 SM타운에 간다고. 그 파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 물건 아이돌 물건 파는 데 있어요. 그거 가면 딱 그 애들 다 거기 모여서 거기에 다 거기 가요. 들렀다 간다고. 그렇게 원래 그렇게 가. 저도 몰랐죠. 가보니까 알았지.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그 애들이 보통 1박 2일, 2박 3일 오는데 먹고 자고 쓰는 게 얼마겠냐고. 서울 경제를 먹여 살리는 거야. 걔들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니다. 이거는 내가 그때 제 생각을 바꾼 거죠. 그때는 아이고 이놈들 가수 전화 따라대고 말샷 이렇게 생각이 싹 바뀌어요. 그 눈으로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 이때도 마찬가지. 모두를 만족할 음악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아. 그런데 절개 안 들어. 지금도 제가 운전하면서 하는 게 뭘 들을까요? 김광석 듣고 내려가겠죠. 제가 BTS 듣고 피땀 흘리고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거. 그런 거 듣고 한 번은 듣지만 두 번, 세 번은 못 듣는다니까. 똑같잖아.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BTS 들어오면은 몸이 움찔이 안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평선으로 너무 움찔움찔하잖아. 몸이 신이 나가지고 세대 비슷하고만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의 차이가 있는 거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꽂고 계세요. 이렇게 꽂고 하루 종일 뭐든 그런 걸 듣고 계세요. 하여튼 간에 딸은 세대가 다르다니까. 싹 들어보면 뭐 그런 것 같아요. BTS 막 같은 몇 명 지초하는 몇 명 있더라고. 걔를 열심히 듣고 계시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르다니까. 그래서 마케팅도 똑같은 거예요. 모두를 만족하는 제품 없어. 그래서 수요 집단을 나누어요. S 세분화. 그 중에서 T 표적을 찍어. 그쪽에다 역량을 집중해. 요놈이 성공하면 퍼져나간다니까. BTS 퍼지듯이. 처음부터 퍼진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딱 했다가 10대 20대 여자 퍼졌다가 그게 저변이 돼요. 그러면 애들 엄마들이 따라갈 수도 가다 보니까 엄마들이 좋거든. 같이 퍼져나가기도 하고. 우리는 트로트가 좋지만 미국이나 이런 쪽의 엄마는 또 그게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퍼져나가는 사례. 이게 마케팅의 일반적인 형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STP 전략 밑줄 것이고 1번 시장 세분화 전략 밑줄. 오른쪽에 니은이 기출 지문입니다.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그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다. 밑줄. 2번 표적시장 전략 밑줄. T죠. 경쟁상황 능력을 고려하여 세분된 시장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선정하는 전략입니다. 찍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차별화 전략 포지셔닝. 거기에다가 우리가 선택한 거기에다 역량을 집중해서 우리가 우위에 만드는 그게 차별화입니다. 동일한 표시를 갖는 다양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우리 상품을 어디에 위치, 우리 어떻게 각인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그러니까 10대 20대를 음악으로 대상으로 음악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BTS는 이런 작품으로 이런 모션으로 이런 판매 전략으로 차별화에 성공한 거잖아. 그러니까 걔들이 깜빡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좋긴 하지만 별 공감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세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많이 느꼈냐면은 이전에 한 10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10년 더 된 것 같은데 거지같이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유럽을 거지같이 다닌 적이 있어요. 거지같이 한 달 정도. 그때 스위스를 갔는데 그 스위스가 인상이 어떤지 아세요? 굉장히 사람들이 차가워. 진짜 인상부터가 굉장히 차가워요. 추운 데 가서는 모르겠는데 느낌적인 느낌이 그래. 근데 이탈리아마도 달라요. 사람들이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하여튼 인상이 굉장히 차가운데 애들이 한 고등학생쯤 되는 애들이 한 4-4명 모여가지고 춤추고 놀아요.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강남스타일 춤추고 있어. 진짜. 깜짝 놀란 거죠. 그런 조짐들이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서히 점점 펴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번 매니아층을 딱 자리 잡고 나면 뒤에 서서히 펴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50대도 절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케팅이다. 그래서 가장 자른 다음에 세분한 다음에 가장 자신 쪽에다가 역량을 집중해. 되면 퍼져나간다. 이런 관점이 마케팅의 보편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이런 차별화하는 전략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BTS는 음악의 차별화. 어떤 음악으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어떤 이 CD 가격이 얼마나 높게 낮게 이런 것, 이런 다양하게 차별화는 전략이 있겠죠. 판매 전략의 차별화, 이런 것들을 네 가지의 차별화 전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P 믹서 밑줄 것이고, 제품 전략, 프로덕트에서 제품 밑줄 것이고, 2번 가격 전략, 프라이스 가격이죠. 세 번째 유통 경로, 플레이스 유통 경로를 말하는 거고, 네 번째 판매 촉진 프로모션. 요거는 영어 지문도 배워 놓아야 된다 그랬죠? 요 네 가지, 이 네 가지로 차별화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차별화 잘 외워 놓으시는데, 그러니까 차별화의 방법, 즉 제품으로 차별하고, 그 다음에 가격으로 차별하고. 우리 회사가 만약에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그럼 고가로 나가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신생업체야, 좀 저가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가격 전략을 달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통 경로, 어떻게 판매하느냐, 이런 방식을 말합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식으로 정했다. 그러면 유통경로 전략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판매 촉진, 경품물로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판매 촉진 전략이 된다. 요 네 가지로 차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하나만 볼게요. 자, 가격의 리얼 볼게요. 신축 가격. 이걸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 지은 가격입니까? 아니야.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동일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1층이 좋아요, 10층이 좋아요. 1층 살아와야 합니다. 시끄러우면 못 살아요. 5만 때만 사람 지나면서 다 시끄러우면 조용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 원래 그렇게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시끄러워요. 선호하지 않아.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 똑같은 설계도인데도 1층과 10층은 분양가가 달라요. 똑같은 10층인데 이렇게 외쪽에 강을 바라보는 거와 도로를 바라보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분양가가 달라요. 이거에 따라서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요게 신축 가격 전략입니다. 넘어가시고. 자, 이제 두 번째,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고객 점유 마케팅 밑줄 것이고, 자, 이놈은 1번 끝에 소비자 중심 밑줄. 자, 이제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서 소비자의 중심으로 돌아가는데요. 소비자의 심리가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심리. 그래서 소비자 심리가 이렇게 일정하자고 뭔가 변해가는, 그 변하는 타이밍에 적절하게 잘 포인트를 잡아서 공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총각들은 잘 봐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썸 탈 때 타이밍을 못 잡아. 심리적인 걸 모르는 거지. 처음에 이걸 손잡을 타이밍인지 아니면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빠르면 빰 맞아요. 느리면 요거도 먹어. 반피라고. 제가 본 대체적으로 저는 반피였던 것 같아요. 타이밍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제시를 만나기 전에 많은 타이밍이 있는데 놓쳤던 것 같아. 지나오니까 알겠다? 드라마를 봤어야 돼. 드라마 보니까 알겠더라, 그게. 고고구라는 걸 알겠는데, 그전에 내가 몰랐다니까? 총각 잘 생각해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면 손을 잡을 땐 과감하게 잡고. 아시겠죠? 적절하게 타이밍을 잘 해야 돼. 언니 무슨 생각해? 웃고만 혼자 있어. 옛날 생각하는구나. 타이밍이 좋았었구나. 그런 느낌.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총각들은 잘 맞춰야 돼. 고객,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구매할 때 고객 심리에 타이밍이 있어요. 적절하게 타이밍에 잘 조언할 때 판매 효과가 높아지는데, 고객이 생각도 안 하는데 막 들이대봐. 빠 맞지? 그쵸? 알겠죠? 잘 해야 효과가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객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주목, 흥미, 욕망, 행동을 아이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의 각 단계에서 심리적 접점, 즉 고객과의 심리적 포인트를 잘 마련해서 우리가 판매자가 메시지 전달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전달하는 메시지의 통과 강약을 조절해야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무조건 세게 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 그쵸? 너무 세게 나온다고 좋은 건 안 해요. 약간 지금 생각에 그랬던 거지. 약간 뭔가 어차피 내 인데 넘어오게 된 거야. 그럼 가만히 있어 넘어오는 건데 괜히 너무 가게 갈 필요 없다는 거죠. 조금만 이거 다루면 쉽게 넘어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 고객 점유 마케팅은 고객의 심리를 잘 다룬다, 그런 거죠. 세 번째, 관계 마케팅 밑줄. 동그라미 1번 전부 다 밑줄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일회성 거래가 아닌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걸 주축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을 말한다. 그러니까 얘는 뭘 말하느냐, 이런 장기 지속적인 관계, 브랜드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제품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에 주로 그쪽만 가요. 그리고 그럼 그쪽에서는 또 우리한테 포인트를 줘요.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SK텔레콤이 좀 그렇더라고. 오래 쓴 SK텔레콤은 할인해줘요. 그 10년 이상 쓰고 10년 이상 SK를 사용하니까 이 할인을 좀 해주고 할인폭이 크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후회를 하죠. 갈아타지 않고 계속 있을 걸.
그런데 저는 가격 낮으면 바로 갈아타는 철새 같아가지고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 여튼 그런 느낌. 장기 지속적으로 쭉 갔을 때 마케팅가 높아지는 걸 관계 마케팅. 그래서 이 회사가 남같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그런 회사를 만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재구매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그쪽의 구매를 굉장히 자주 하게 된다. 그러면 그쪽도 나에게 포인트를 준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감정평가 전이에요. 좀 쉬었다고 우리는 감정평가로 넘어갈까요? 좀 쉬죠.